엄마, 방금 나 한국에서 애 낳았어. 꼭 와줄 수 있어? 2년 동안 소식 없던 갑작스런 딸의 출산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야. 예쁘지? 꼭 보러 와. 그 순간 아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의 가슴 뭉클한 사연은 한국인 남성과의 사랑을 인정하기까지 긴 여정을 거친 스위스 출신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고백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린 뒤부아입니다. 스위스 추리히에서 40년 넘게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로 일해온 63살 여성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과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년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칼럼을 마감하던 그 순간, 이 예상치 못한 전화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에는 2년 전 한국인 남성 민중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그 먼 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요.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처음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클로에가 서울에서 만난 한국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그 먼 곳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과 제가 무척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클로에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겠다니요. 결혼식은 스위스 제네바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형식적으로는 참석했지만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민준의 부모님도 오셨는데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조차 제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앙투안, 제 전 남편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행복하길 바란다. 형식적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예의를 지키는 게 먼저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버려진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클로에와 민주는 서울로 떠났고 저는 추리히의 고요한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처음에는 매주 영상통화를 했지만 점차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클로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그 세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앙투안과의 이혼 후 저는 더욱더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유대감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했죠. 스위스의 정돈된 삶,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는 제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제 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소식 들었어? 클로에가 아기를 가졌대. 몇 개월 전 앙투안이 전화로 알려줬을 때도 저는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직접 들은 건 아니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쁨, 두려움, 그리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클로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성애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하늘이에요. 클로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이상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생명을 만져보려는 듯이. 언제 가면 될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조차 놀랐습니다. 클로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올 거야? 퇴직 날짜를 확인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양, 한국, 그곳은 제가 평생 유지해온 개인주의와 거리감과 정반대인 곳이라고 들었어요. 감정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그곳에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클래식 매거진 편집장 피에르는 제 마지막 원고를 받으며 물었죠. 셀린, 은퇴 후 계획은 세웠나요? 서울에 갑니다. 손녀를 보러요. 편집장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40년간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셀린 뒤부아가 손녀를 보러 한국으로 떠난다니. 추리히 음악계 사람들은 믿기지 않아 했죠. 당신이 아시아로? 동료 칼럼니스트 마틴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스위스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잖아. 파리나 비엔나 외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했어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나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제 상상 속에서는 혼잡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한 곳이었어요.
집에서 짐을 꾸리면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클로에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발레 공연을 하던 10살 때의 모습, 취리 호수에서 보트를 타던 12살 때의 모습. 그 시절 저는 늘 바빴습니다. 클래식 리뷰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음악회를 다니느라 클로에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죠. 일기장을 펼쳐 솔직한 감정을 적었습니다. 한국, 내가 왜 가는 것일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클로에는 나를 진정한 엄마로,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취리히의 익숙한 거리들, 알프스의 풍경, 그리고 질서 정연한 도로들, 모든 것을 떠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는 저를 보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다. 딸을 만나고 손녀를 보고 그렇게 한 번만 다녀오자.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여정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여정을 밝게 비추는 듯했어요. 제 인생 63년 동안 이렇게 큰 모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한국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 딸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변화를 줄지 만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평생 지켜온 스위스 신사 숙녀의 태도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절제하고 품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으며 마망 멀리서 손을 흔드는 클로에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 민준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위와 손녀. 민주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 사위와 전혀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 차림에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벨 마망,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딸과 포옹하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빠르게 자세를 바로 했죠. 이게 하늘이에요. 클로에가 작은 아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아기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딸의 피가 이 작은 생명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타세요. 벨 마망.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차장에 있던 반짝이는 대형 SUV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 최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대기업 전략기획팀장이에요. 엄마, 클로에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어서 오세요. 벨 마망. 넓은 현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이것이 제 딸의 집이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들어가는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조금 어색했어요. 객실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싱룸, 그리고 호텔 스위트룸 같은 욕실. 벽에는 스마트홈 제어 패널이 있었고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작동되었습니다. 창문을 여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명, 온도, 커튼, 음악까지 모두 자동으로 제어돼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러움, 충격, 아니면 자부심. 제 딸이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동양에서의 고생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붉은색 갈비찜, 다양한 나물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사위가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벨 마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사위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가정적이라니.
그것도 대기업 임원이.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제가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 있었죠. 벨 마망.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사위의 목소리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니까요. 개인의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놀라웠어요. 스위스식 토스트와 계란이 아닌 갓 지은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침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아파트 단지 산책 어때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클로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이웃 주민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 클로에 씨, 어머님이시죠? 스위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는 점이었어요. 취리히에서라면 이웃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일은 15년을 살아도 없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민준 씨. 장모님 오셨군요. 저희 집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11층 102호예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친밀감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 개인 공간이 침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달려와 인사했어요. 어머님, 조심해서 걸으세요. 여기 돌길이 조금 미끄러워요. 또 어머님이라는 호칭이었다. 취리히에서는 항상 마담 뒤부아라고 불렸는데 그것도 가끔씩만요. 엄마, 여기 한국에선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해요. 특히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더욱 존중받는 문화예요. 클로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존중받는 건 좋지만 이런 친밀함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침에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조금 담백하게 만들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받는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사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왜 이러시는 건가요? 뭐가요? 그냥 이웃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문득 취리히의 제 아파트가 생각났어요. 15년을 살았지만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곳이었죠.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늘이를 안고 있던 참이었죠. 누구세요? 클로에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어요. 나야. 엄마, 문 좀 열어줘. 클로에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순간 저도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위 민준의 부모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클로에가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생머리에 평범한 차림새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한국 노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활동적인 트레이닝복 차림의 경쾌한 걸음걸이였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내가 갑자기 왔네. 근데 이분이,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린 뒤부아입니다. 클로에의 어머니죠.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엄마예요. 윤미애라고 해요. 사위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전통적이고 엄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친근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클로에가 서둘러 말했어요. 윤 여사는 소파에 앉더니 바로 하늘이를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손녀 좀 보자. 아이고, 또 살이 쪘네. 잘 먹이네. 우리 며느리가. 그녀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하늘이를 품에 안는 모습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셀린 씨, 스위스에서 오셨다면서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드셨죠? 윤 여사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네, 조금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윤 여사는 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잘하고 있죠?
첫 아이라 많이 서툴러요. 저도 민준이 낳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솔직함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윤 여사가 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이건 두부조림. 이건 소고기 장조림. 셀린 씨, 드셔보세요. 이 모든 음식을 저를 위해 준비했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취리히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같은 손주를 보는 할머니네요. 윤 여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사실,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연결고리가 갑자기 와닿았어요. 아침 일찍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5시. 피곤함에 몸을 뒤척이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사위 민준이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가려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조용히 따라가 보니 민준은 능숙하게 분유를 타서 하늘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벨 마망, 일어나셨어요? 하늘이가 시끄럽게 해서 깨우진 않았나 걱정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나요? 네. 아침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클로에는 밤중 수유를 하니까요.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하는 남자는 드물어요. 특히 민준처럼 바쁜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회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침에 이렇게 늦게 출근해도 괜찮은가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오전엔 집에서 화상회의 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증명하듯 몇 시간 후 민준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펴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들어보니 그는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이가 울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아기를 안아달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일하나요? 벨 마망? 회의를 마친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 스위스에선 훨씬 더 형식적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거의 육아에 참여하지 않죠. 그 순간 딸 클로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민준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후에는 하늘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딸이 아기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하늘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 마망. 저는 지연이에요. 민준 동생이죠. 사위의 여동생이었어요. 가득 음식 재료를 들고 왔더군요. 오빠가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어요. 오늘 저녁 같이 만들어 먹으려고요. 지연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돕게 되었어요. 음식을 만들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벨 마망은 일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였어요.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죠. 멋있네요. 저도 일하는 엄마예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싱글맘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지연이 잠시 요리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죠. 한국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제 상황에선 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화려한 아파트와 최신 기술만 있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기도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오빠, 그리고 클로의 언니,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의 유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온 저로서는 새롭게 느껴지는 가치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클로에가 제 육아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는 어땠어? 아빠랑 같이 키웠잖아. 처음에는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우리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였으니까요. 글쎄, 나는 많이 바빴고 애앙투하는 그는 좋은 아버지였어. 클로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내 기억에는 둘 다 늘 바빴고 나는 주로 보모랑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회피해온 주제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어. 클로에, 커리어와 가정을 모두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단다. 그래서 내가 민준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야? 내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에만 집중할까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클로에가 아기를 안아보더니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이상하게 뜨거운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재빨리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38도 5분. 열이 있네. 순간 이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모두의 관심은 하늘이에게 집중됐어요. 아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소아과 응급실은 열려 있어요. 다들 같이 가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클로에는 계속해서 하늘이의 이마를 만지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민주는 고개를 빼고 도로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벨 마망. 운전 중이던 민준이 물었어요. 대개 예약을 하고 의사를 만나지.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만 가는 곳이야. 한국은 소아과 응급실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병원은 유명해요. 민준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접수를 하고 불과 15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젊은 여의사가 하늘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들, 감기 초기 증상이에요. 지금 처방해드리는 약을 잘 먹이시면 2, 3일 안에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들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할머니니까요. 처방전을 받아 병원 내 약국으로 향했는데 윤 여사가 병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하늘이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윤 여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이렇게 갑자기 달려오는 시어머니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하늘이가 밤에 열이 더 오를 수 있으니 제가 오늘 밤 같이 있을게요. 우리 교대로 돌봐요. 클로에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윤 여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이 첫 병간호는 힘들어.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해. 그날 밤, 하늘이의 방에서는 3명의 여성이 교대로 아기를 돌봤습니다. 윤 여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클로에는 의사가 준 약을 시간 맞춰 먹이고 저는 그저 옆에서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 하늘이가 잠시 잠든 사이 윤 여사와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셀린 씨는 클로에가 어릴 때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사실 클로에가 아플 때는 주로 보모가 돌봤어요. 저는 일이 많아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윤 여사의 눈에 비난이 보일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셀린 씨가 여기 있다는 것.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위스에서 혼자 아플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세 세대의 여성이 한 아기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의 열은 아침이 되자 내려갔습니다. 윤 여사의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의학의 조합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3명의 여성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에게 따뜻한 죽을 준비했어요. 어머님들,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스위스의 남자들은 이렇게 세심하지 않았어요. 윤 여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모임이라니?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이에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육아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죠. 시어머니도 가끔 오셔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저녁 7시.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이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스위스에서 오셨어요. 클로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어요. 모두가 영어로 몇 마디씩 인사를 건네고 한 여성은 특별히 저를 위해 스위스식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해 왔더군요. 저는 대학에서 유럽학을 전공했어요. 스위스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놀랍게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이상한 대화였지만 웃음과 눈빛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했죠. 벨 마망, 하늘이가 정말 예뻐요. 할머니 눈을 닮았네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평생 칭찬에 인색했던 제가 손녀에 대한 칭찬에 이렇게 기뻐하다니 신기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 여성들이 단순히 육아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자 모두가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었죠. 다른 여성은 아픈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로 번갈아 도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문득 클로에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취리히에서는 항상 독립적이고 다소 차가웠던 딸이 여기선 따뜻하고 사교적인 모습이었죠. 모두들 클로에를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통은 하늘이 엄마라고 불러요. 아이 이름으로 부르는 게 우리 문화예요.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내 이름보다 하늘이 엄마라고 더 자주 불려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개인의 정체성이 자녀를 통해 재정이 되는 문화. 스위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건 참 이상한 동시에 따뜻한 일이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유녀사도 합류했어요. 그녀와 다른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들께 인사드려야죠. 유녀사가 저를 여러 어머니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하늘이의 다른 할머니예요. 스위스에서 오셨어요. 하늘이의 다른 할머니. 그 호칭에 묘한 소속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위스에서 온 셀린이 아니라 하늘이의 할머니였어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에가 제안했어요. 엄마, 한강 산책 좀 할까요? 둘이서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라 조금 긴장되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여기서의 내 삶이 궁금하지 않아요? 클로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으려고 했어. 저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 민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웠죠. 클로에의 솔직한 이야기에 저는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유녀사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그리고 민준은 엄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나도 그걸 느꼈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클로에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내 결혼을 반대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엄마의 우려도 이해가 돼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미안해. 클로에, 내가 너무 경직되고 고집스러웠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게 두려웠던 거야. 알아요, 엄마. 이제는 이해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를 통해 엄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기뻐요. 내가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이에게는 주고 싶고 동시에 엄마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절대 이런 감정을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 클로에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윤 여사님이시네요. 클로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장효. 이번 주 토요일에요? 통화를 마친 클로에가 제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 김장한다고 우리도 초대하셨어요. 엄마도 함께 가자고 하세요. 김장. 그게 뭐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한국의 전통 행사예요.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꽤 큰 행사랍니다. 거절해도 됐지만 제 호기심은 이미 자극받은 상태였어요. 한번 가볼게요. 토요일 오전 10시 윤 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지만 예상외로 넓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이미 큰 통들과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요. 셀린 씨. 윤 여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이건 입어요. 저에게 건넨 앞치마를 입으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셀린 뒤부아, 취리의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가 한국에서 김치를 담그러 왔다니.
윤 여사는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소금을 뿌리자 윤 여사가 웃었습니다. 아니, 더 세게. 배추는 강해요. 부드럽게 대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인생 철학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시간 후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빨간 양념을 손으로 직접 배추 잎사귀 사이에 넣는 작업이었죠. 이건 연주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각 잎이 마치 건반 같고 양념은 음표 같아요. 윤 여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맞아요. 셀린 씨는 음악가였죠? 클래식 음악에 관해 글을 썼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들 키웠죠. 순간 윤 여사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김치를 담그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며느리 마음 잡히기까지 3년은 걸렸죠. 윤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클로에가 처음엔 어땠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클로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한국말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문화도 존중했고. 윤 여사의 솔직한 이야기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삶, 딸과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외로운 은퇴 준비까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윤 여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평생 억누르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클로에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먼 나라로 딸을 보내는 것 같아서. 알아요. 저도 민준이가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맙죠.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까. 김치를 모두 담그고 나니 우리의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윤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손이 똑같아졌어요. 김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화도, 배경도, 인종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손녀를 사랑하는 두 할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은 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사진 찍어요. 윤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빨갛게 물든 손을 들고 김치통 앞에서 환하게 웃는 두 할머니의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저에게 오늘의 경험은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클로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재밌었어요? 손이 다 빨개졌네. 응.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여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다음 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벨 마망. 오늘은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클로에는 하늘이 돌봐야 하니 우리 둘이 가요. 사위와 단둘이 도시 탐험이라. 조금 긴장되었지만 서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전통 건축물 앞에서 민준이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궁전은 조선 왕조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한국 역사의 중심이죠. 스위스의 성과는 전혀 다른 건축 양식에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목조 건물,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사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어요. 지금은 비즈니스 쪽으로 일하지만 역사는 여전히 제 취미죠. 우리는 이어서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전통 공예품과 찻집, 갤러리가 즐비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서울의 문화 중심지 중 하나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한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벨 마망은 클래식 음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도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의 제안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국립국악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전통악기 연주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악기는 가야금이라고 해요. 시줄로 된 현악기인데 서양의 하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서양 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음색과 리듬.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매력적이네요. 공연이 끝난 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자 서울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기가 강남이에요. 우리 집이 있는 곳이죠. 저쪽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이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니 추리와는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모던한 도시. 밤이 되면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 서울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력적이고 살아있는 도시라고 느껴요. 추리이는 너무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체류 기간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항상 혼자 보내던 크리스마스를 이제 가족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지내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보다는 연인들의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은 특별해요. 클로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기독교 배경과 제 유럽식 크리스마스 전통을 섞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파트는 서서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민준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고 클로에는 크리스마스 쿠키를 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위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스위스의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벨마망?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름다워.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지. 마을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글리바인을 마시며 캐롤을 부르는 전통도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클로에가 제안했어요. 엄마, 올해는 스위스식 크리스마스 요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하늘이의 첫 크리스마스니까 더 특별했으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어요. 좋아. 스위스 전통 츠오 팬케이스와 라클렛을 만들어 볼까? 재료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서울에서 못 구하는 재료는 없어요. 민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스위스 요리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요리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함께 특수 식재료점을 찾아다니며 스위스 치즈와 와인을 구했어요. 하늘이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취리히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인형 가게가 생각났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윤여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 제가 알아요. 인사동에 유럽 수제 장난감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내일 같이 가볼까요? 윤여사와 저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에서 우리는 완벽한 나무 오르골을 발견했어요. 스위스 알프스의 풍경이 조각된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자라면서 스위스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윤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하늘이에게 스위스 크리스마스 동화를 들려주었어요. 알프스 산맥의 요정들,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오는 이야기. 비록 하늘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클로에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정말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늘이에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상상해본 적 없었는데 나도 그래. 클로에,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비록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가족은 스위스식과 한국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제가 만든 치즈 퐁듀와 윤여사가 준비한 갈비, 클로에의 크리스마스 쿠키와 민준이 선택한 와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추리히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원래는 2주일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어느새 한 달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클로에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금 더 계시다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클로에, 추리히의 집도 관리해야 하고 은퇴 후 일들도 정리해야 해. 비록 마음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귀국 비행기를 예약해 주었어요. 2월 초에 오실 수 있죠? 하늘이 100일 잔치가 있거든요. 100일 잔치? 아기의 100일을 축하하는 한국 전통 행사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잘 자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꼭 올게. 떠나기 전날 밤 민준과 클로에는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어요. 윤여사도 참석했고 심지어 민준의 여동생 지연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뵙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 떠나신다니 아쉽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셀린 씨, 이건 제가 딸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건데 셀린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에 다는 장신구라고 들었어요. 이건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놀이개예요. 추리이에 가서도 서울을 기억하길 바라요.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제가 요즘은 이렇게 쉽게 감동을 받다니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 정말 소중히 할게요. 우리는 짧게 포옹했고 표현하기 어려운 유대감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공항으로 배웅을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민준이 안고 있었고 클로에와 윤 여사는 제 양쪽에 서 있었어요. 엄마, 꼭 100일 잔치에 오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물론이지. 꼭 올게. 윤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리고 셀린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하늘이에게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작은 손이 제 뺨을 만지는 느낌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잘 자라거라. 내 사랑. 할머니가 곧 또 볼게.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의 일부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추리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청명한 하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여행 다녀오셨나요? 네.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이요? 멀리 다녀오셨네요. 어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놀라웠어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제 아파트 문을 열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 벽에 걸린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 창밖으로 보이는 추리의 호수. 하지만 이제는 왠지 차갑고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가방을 풀면서 윤 여사가 싸준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직도 신선했어요.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고 인터넷으로 된장찌개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서울에서 배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된장찌개를 만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클로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엔 내가 된장찌개 만들어줄게. 지금은 좀 서툴지만 다음에 내가 가르쳐 주면 되겠지. 하늘이에게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다음 날, 오랜 친구 마리앤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셀린, 어머나, 달라 보여. 뭔가 생기가 돋아났어.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윤 여사와의 김장 체험, 하늘이와 함께한 시간, 서울의 활기찬 거리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곳이 그리워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셀린, 내가 널 30년 넘게 알았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봐. 마리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를 두던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다가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발견했어요. 클로에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항상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네요. 클로에가 첫 발레 공연을 했을 때, 학교 졸업식 때,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시간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윤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치 레시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방문할 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공식적으로 클래식 음악 매거진에서 은퇴했습니다. 작은 송별회가 열렸고,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제가 직접 만든 한국식 전을 맛보며 놀라워했어요. 셀린, 은퇴 후 계획은 뭐예요? 전 편집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동서양 음악의 교류에 관한 책을 쓰려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서양 클래식에만 집중했던 제가 동양 음악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소리의 만남 동서양 음악의 교차점이라는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국악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이 서양 클래식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저녁, 클로에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하늘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을 빨고, 옹알이를 하고, 때로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기도 했죠. 엄마, 하늘이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클로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잘 자라라고 말해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취리히의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한국어 입문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첫 수업에서 인사를 배우며 어색하게 발음해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스위스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제 손녀가 한국에 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윤 여사와는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클로에가 통역을 도와주었지만 점차 우리만의 소통 방식이 생겼어요. 짧은 영어 문장과 이모티콘, 그리고 사진들. 윤 여사는 하늘이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해 주었고 저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내드렸습니다. 셀린 씨, 100일 잔치 준비 시작했어요. 꼭 오세요. 윤 여사의 메시지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취리 곳곳을 다니며 하늘이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찾았습니다. 결국 전통 스위스 음악 상자를 선택했어요. 열면 알프스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보석함이었죠.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취리의 정돈된 거리와 조용한 호수가 제게 평화를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리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놀이개가 놓여 있었어요. 윤 여사가 준 그 선물을 매일 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셀린 뒤부아. 컴퓨터 앞에 앉아 100일 잔치 비행편을 예약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6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출구로 나오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클로에와 민준, 이제는 앉아있는 하늘이, 그리고 윤 여사까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망, 클로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왔다. 민준이 하늘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스위스의 정돈된 삶과 한국의 따뜻한 혼돈 사이에서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과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을 매개체로 딸과 어머니의 감동적인 화해, 그리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교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